7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 대단원이 바뀌었고요. 7단원 날씨의 변화입니다. 교재는 120쪽이에요. 120쪽에 날씨의 변화고 7단원, 8단원이 한 덩어리인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지 않지만 개념이 엄청 방대해가지고 오늘 7단원을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8단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같이 출제가 되고 보통 1학기 기말고사가 이렇게 9단원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9단원까지가 이제 딱 절반 범위인데 9단원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10단원까지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좀 진도 느린 학교는 8단원까지 나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9단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진도가 더 나가게 되면 추가 복강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7단원부터 한번 볼게요. 7단원. 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이렇게 해서 워밍업 페이지가 있는데 이 120쪽 내용은 본 내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워밍업 내용입니다. 기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 중학교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교과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더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이렇게 해서 기압의 정의, 그 다음에 다양한 단위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다가 같이 필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압. 기압이 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물리 시간에 배운 기압이랑 약간은 다르게 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게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압이 뭐냐면 공기 기둥의 무게. 공기 기둥의 무게. 이렇게 알아두자고 우리는 공기 기둥의 무게라고 알아둘 겁니다. 기압은 공기 기둥의 무게다. 그래서 기압을 우리 물리 시간에 하면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표현하거든. 파스칼. 단위 면적을 대기 분자가 얼마나 세게 누르냐 이 힘인데 우리는 공기 기둥의 무게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단위를 쓸 수 있어야 돼. 단위. 어떤 단위를 쓰냐면 헥토파스칼을 쓸 겁니다. 헥토파스칼.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쪽에 헥토파스칼. 여기서 헥토가 얼마냐면 헥토가 10의 제곱입니다. 10의 제곱 100이에요. 100. 그리고 파스칼이 얼마냐면 파스칼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압력의 단위여서 뉴튼 퍼 미터 제곱. 뉴튼 퍼 미터 제곱. 1m를 몇 뉴턴의 힘으로 누르는지가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헥토파스칼이면 100파스칼이죠. 그래서 이 헥토파스칼을 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1기압 이렇게 하는데 1기압이 얼마냐면 1기압은 약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평균적으로 1013.25 헥토파스칼인데 그냥 1000 헥토파스칼. 지구과학은 대인배 학문 1013이나 1000이다. 1000 헥토파스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기압의 분포를 거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려보겠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 땅이라고 하면 고도가 0km. 지표면입니다. 여기서의 기압이 얼마냐면 1기압. 지면에서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1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야. 그 말 뜻이 뭐냐면 여기 강민이가 서 있어. 근데 강민이 머리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의 무게가 공기 기둥 전체 무게가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민이가 여기 서 있으면 머리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전체가 1000이에요. 그런데 16km로 올라갑니다. 고도라고 하죠. 고도 16km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16km 올라가면 기압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헥토파스칼.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16을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16을 또 올라갑니다. 그럼 고도가 32km가 되죠. 그럼 기압이 또 10분의 1이 됩니다. 기압은 이렇게 분포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또 16을 올라간다? 그러면 48km 고도가.
그러면 기압이 또 50분의 1. 아, 얘는 외우기가 너무 쉽다. 16이라는 숫자만 외워주면 돼. 그죠? 16을 또 올라가면 0.1 헥토파스칼. 아,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80kg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0.01 헥토파스칼. 1파스칼이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이때,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내용. 기압의 의미인데, 처음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기압의 의미. 지금 여기 강민이가 서 있습니다. 강민이 보이나요? 이렇게. 강민이 머리에 있는 공기기둥 전체의 무게가 1000입니다. 근데 강민이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16km까지 날아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날아가면 강민이 머리 위에 있는 공기기둥은 이만큼입니다. 이 공기기둥의 무게는 100입니다. 100.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그럼 퀴즈야, 퀴즈. 0km에서 16km 사이 이 공간에, 이 공간에 있는 공기기둥의 무게는 몇일까요? 몇일까요? 대답하셨나요? 0에서 16km 사이에 여기 공기기둥의 무게는 900입니다. 900. 그죠? 뺄셈을 할 수 있으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00 중에 100이 여기 있으니까 900은 여기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퀴즈. 대기 분자의 몇 퍼센트가 고도 16km 안에 몰려 있을까요? 90%죠. 90%. 그죠? 90%가 이 안에 있습니다. 90%가. 대기 분자의 90%가 이 안에 있어요. 1000헥토파스칼 중에 900헥토파스칼 이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민이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머리 위에 있는 공기기둥의 무게가 10입니다. 10. 여기에는 990이 있겠죠. 990. 그럼 대기 분자의 몇 퍼센트가 0에서 32km 사이에 있나요? 99%. 99%. 1000 중에 990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99%. 그럼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 99.9%.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 99.99%. 할 수 있겠죠? 대기 분자의 몇 퍼센트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기 분자는 대부분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도가 증가할수록 기압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죠? 여기서 밑에서 급격하게 감소해요. 그리고 위에서는 덜 감소합니다. 초반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야. 확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900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로그 스케일. 그죠? 한 칸 한 칸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기가 900이고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9입니다. 됐죠? 방금 한 게 기압의 의미입니다. 네, 강민이 지웁니다. 오케이. 방금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야. 두 번째. 소리 안 들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네. 두 번째는 기온 분포 아셔야 되는데, 기온 분포. 지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해요. 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땅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거든. 지구 표면에서. 그래서 산 올라가면 추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기온이 감소해요. 쭉 감소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에는 성층권이 있어요. 그죠? 성층권. 그래서 다른 행성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다가 태양 에너지가 있으니까 기온이 올라가요. 이렇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근데 지구는 이렇게 돼요. 2층이 있어. 올라가는 층이 있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원래는 쭉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갔다 떨어져. 이게 특이한 거야.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거야.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때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맨 아래에 있는 층을 뭐라고 하냐면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층 요거를 성층권. 그 다음에 요거를 중간권. 그 다음 마지막 여기를 열권 이렇게 했죠. 열권. 기억나나요? 요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숫자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여기 16kg, 48kg, 80kg. 이 16kg를 뭐라고 하냐면 대륙권의 경계면 대륙권 계면 뭐라고?
대륙권 계면 이쪽에다 쓸까? 이쪽에다가 대륙권 계면 대륙권 경계면 대륙권 계면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성층권 경계면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 그래서 숫자가 16, 48, 80 여러분들 교재에는 12kg, 50kg, 80kg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괜찮죠? 외워놔야 되는 숫자는 대륙권 계면인데요. 지금 16kg라고 되어 있지만 위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름 아니면 저희도 지방 더워서 공기 기둥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16kg까지 팽창해요. 그런데 극지방, 추운 지방은 공기 기둥이 압축되기 때문에 8kg, 9kg 정도까지 압축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니까 12kg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kg.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12kg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각각 층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대륙권이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나요? 대류 현상? 일어나요. 대류 현상 일어나.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알려줄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은 따뜻하죠. 따끈따끈하지.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으면 가벼우니까 올라가려고 해. 온도가 높으면 가벼워. 올라가. 위에는 차가운 게 있어요. 차가우면 내려와. 그래서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내려와. 그래서 뒤섞이겠죠? 이걸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가 있어요. 여기 대류가 있나요? 성층권? 대류가 없어요. 밑에는 차가운 거, 위에는 따뜻한 거. 밑에가 무겁고 위에가 가볍잖아. 안 섞여. 대류가 없어. 중간권 대류 있나요? 대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섞이죠. 대류가 있어요. 대류가 있는 층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대류권, 중간권 대류가 있어요. 대류가 없는 층은 성층권입니다. 대류가 일어나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대류가 있으면 불안정하다라고 해요. 여기 불안정, 여기 불안정, 여기는 안정. 됐죠? 안정하니까 이쪽으로 비행기가 다니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 왜 온도가 오르니? 이렇게 들어봐. 여기 왜 온도가 오를까요? 여기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 오존층이 한 20km에서 30km 사이의 오존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존층.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흡수.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흡수하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좋아. 그래서 대류 현상은 중간권이랑 대류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기상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기상 현상 대류권에서 일어납니다. 대류권에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게임만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지구과학을 1초 요약해드리면 중학교 지구과학 1초 요약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다시 한번.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왜 구름이 생기고 왜 비가 오는지는 뭐 중학교 때 나오지만 포화에 이르러서 그래요. 공기가 상승하면 냉각되면서 포화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겁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생겨. 그러니까 지금 대류권에서 공기가 막 뒤섞이잖아. 이때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수 있어. 그럼 성층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기상현상 없어요. 일단 대류현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상현상이 있어.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기랑 여기야. 근데 그 중에서 기상현상이 있는 곳은 대류권밖에 없습니다. 대류권. 왜냐면 중간권은 대류는 있지만 공기는 상승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여기 압력 보시면 수증기 분자가 거의 없죠. 기체 분자는 지표 부근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다 메모해 놓으면 1번 알아둬야 되는 게 기압의 의미였습니다. 아까 했죠? 대기 분자의 몇 퍼센트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기온 분포를 알 수 있어야 돼. 기온 분포. 그래서 각각의 층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특히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건 대륙권 계면의 의미인데 대륙권 계면 대륙권 계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륙권 계면이 아까 이거죠? 이거 여기.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단원의 제목을 잠깐 보시면 단원의 제목이 날씨의 변화입니다. 날씨의 변화. 그래서 다양한 기상현상을 배울 건데 이 기상현상의 연직 한계값 기상현상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대륙권에서만 일어나.
대륙권에서만.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기상현상들을 배우면 상상의 날개를 펼칠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화가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상상의 날개를 너무 많이 펼치는 친구들이 있어. 태풍을 배우는데 태풍 와 태풍 이렇게 하면서 태풍 엄청 크다 이렇게 상상하는데 사실 태풍의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태풍이에요. 그죠? 이게 태풍입니다. 그죠? 태풍이 아무리 커도 16km보다 작아요. 키가. 구름이 엄청 발달했다고 합니다. 두껍게 발달한 구름 이렇게 설명이 나와 문제에. 그러면 그 구름은 두껍게 발달했다는 게 최대한 두껍게 발달해도 16km입니다. 됐죠? 토네이도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알죠? 게임에도 자주 나오는 거지. 잔나 큐. 네. 회오리 바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회오리 바람. 여기 회오리 바람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기상현상은 키가 16km 이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6km 이내예요. 그래서 연직 규모의 한계값, 연직 규모는 16km입니다. 수평 규모는 훨씬 커요. 우리나라를 태풍이 다 뒤덮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500km 정도 되거든. 이게 500km인데 이건 16km입니다. 수평 규모가 커요. 기상 규모가 크다. 기상현상의 규모가 크다는 건 연직이 크다는 게 아니라 수평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방금 한 게 요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 여기다 필기하셨죠? 필기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좋아요. 기압의 분포까지 했고.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밑에 하단에. 고기압과 저기압.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만 적어보면 바람은 여기 적혀있네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붑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을 잠깐만 적어보면 전향력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고 전향력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전향력 잠깐 메모를 해두세요. 전향력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지구 자전 효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버스를 타고 여기 학원에 온다고 생각해봅시다. 버스 딱 탔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안 움직이면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 근데 버스가 막 불규칙하게 운동해. 버스가 막 속도도 바뀌고 운동합니다.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버스 안에 타 있는 나는 힘을 받습니다. 버스가 움직이니까. 내가 타고 있는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그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힘을 받죠. 이걸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관성력. 버스가 막 가다 급정거하면 내가 이렇게 뒤틀리죠. 그죠? 몸이 흔들리죠. 네. 이게 관성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구는 버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막 자전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돌고 있죠. 근데 이 자전에 의해서도 우리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버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구 위에 있는 우리는 모든 운동 방향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분필을 던지면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걸어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걸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됐죠? 근데 왜 못 느끼냐면 우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 내가 이거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약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실제로 내 친구가 육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쏜다고 할까요? 내가 이 위쪽을 조준해서 미사일을 쏴요. 근데 미사일 쏘잖아? 그럼 미사일이 엄청 빠르게 날아가죠? 그러면 전향력이 작용해요. 매우 빠르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휩니다. 이렇게요.
이쪽을 조준해서 써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쪽을 조준해서 써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쪽 조준해서 써요. 오른쪽으로 휩니다. 미사일 이렇게 날아가요.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고요. 아, 이게 전향력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전향력까지 고려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날아갈 때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작으면 나타나지 않는데 저기압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기압 정도면 이 전향력을 고려할 만해. 저기압은 사이즈가 우리나라 정도 되거든. 저기압을 생각해볼게요. 저기압. 이 칠판이 땅입니다. 이제 칠판이 땅이고 이 지점이 기압이 낮아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은 세게 누르는데 공기 기둥이 세게 누르는데 여기는 공기 기둥이 살살 눌러. 여기 살살 눌러. 그럼 주변에 있는 대기 분자가 이쪽으로 몰려들 거야. 유체니까. 기체니까, 그죠? 여기 세게 누르고 여기 살살 누르면 일로 가겠죠. 아, 그래서 대기 분자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고 싶은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걸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대기 분자가 수렴합니다. 저기압에선 공기가 모여요. 수렴해요. 이때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적용하면 오른쪽으로 적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그럼 공기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전 중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저기압에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옵니다. 방금 저기압한 거예요. 고기압입니다. 여기가 고기압이야. 고기압. 기압이 높아요. 하이, 그죠? 여기 로우. 기압이 높아요. 그럼 여기는 세게 눌러요. 대기 분자가. 그럼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갈 거야. 발산할 거야. 발산하고 싶겠죠? 이렇게. 발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발산할 때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휘면서 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하강 기류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가 맑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고기압에선 날씨가 맑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종합한 그림이 이쪽에 있는데 그림 잠깐 볼게요. 그림 보시면 저기압 보시면 상승 기류 있죠? 그리고 지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할 건데 오른손 펜 놓고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 엄지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 됐죠?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서 상승기류. 고기압은 하강기류 시계 방향 됐죠?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펜을 놓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펜 잡고 이거 왼손으로 하다 보면 다 틀립니다. 그죠?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퀴즈 다 왔나? 준현이 왔나? 퀴즈 준현아 크게 대답해줘. 저기압에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몇 킬로미터까지 상승할까요? 아, 잘했습니다. 16km까지 상승합니다. 16km. 여기 했죠? 아까 이걸 대답 못하진 않았겠지, 그지? 3분 전에 했으니까요. 16km까지 상승합니다. 기상현상의 한계값은 16km예요. 그 위에는 안정적이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승을 못해요. 16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여기 16km까지 상승했어요. 16km까지. 그럼 여기 위에는 성층권이니까 더 이상 상승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산해야죠. 벌어져야죠.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발산해야 돼요. 발산할 때 어떻게 발산해? 발산하고 싶으면 시계 방향으로. 그죠? 아,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서 상승한 다음에 16km 부근에서는 대륙 공기면에서는 시계로 발산해.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저기압 반시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기압 반시계 무조건 저기압 반시계 이게 아니라 저기압은 수렴할 때 지상에서 반시계. 그럼 저기압의 상공에서는 발산하니까 시계. 됐죠? 고기압은 반대죠. 고기압은 지면에서는 시계로 발산, 그 다음에 상층에서는 반시계로 수렴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둘까요? 여기다가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바람의 속도, 풍속이 빠릅니다.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건 기압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만약에 이 두 지점 사이에 기압 변화가 없어, 기압 차이가 없어, 그럼 바람 안 불지. 바람 안 불죠. 근데 여기는 기압이 엄청 세고 대기 분자가 꽉 누르고 여기는 기압이 약해요. 그럼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겠죠. 등압선은 보통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거든.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건 기압의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힘이 세게 걸리니까 바람이 세게 붑니다. 여기까지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120쪽 내용이었습니다. 120쪽. 질문이 혹시 있나요? 질문이 혹시 있나요? 여기까지. 됐죠?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했습니다. 12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요. (121쪽에) 기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본 내용입니다. 기단. 그래서 기단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4개. 적도기단까지 있지만 4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개. 적도기단은 예외고요. 네,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이 지도가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단이 총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부터 성질을 써볼 텐데, 성질이라 함은 기온과 습도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차가운지, 그리고 얼마나 습하고 건조한지인데, 보시면 시베리아는 위쪽에 있어요. 고緯도, 그죠? 고緯도에 있으니까 춥겠죠. 한랭하죠. 한랭. 그 다음에 육지 쪽이니까 건조합니다. 한랭, 건조. 쉽죠? 한랭, 건조. 위쪽에 있으니까 한랭, 육지 쪽에 있으니까 건조. 그럼 나머지들도 쓸 수 있겠죠. 나머지들 한번 써볼까요? 나머지들 한번 써주세요. 성질 써주세요. 밑에 안 보고 한번 써주세요. 오츠크해부터 써보겠습니다. 오츠크해. 위쪽에 있으니까 한랭하고요. 바다 쪽에 있으니까 습합니다. 가습. 한랭 가습. 그 다음에 밑에 저희도에 있으니까 양쯔강 기단 따뜻해요. 온난해요. 그리고 육지 쪽이니까 건조합니다. 육지 쪽이니까 건조해요. 온난 건조.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많이 들어봤죠? 북태평양 기단 아래쪽에 있으니까 따뜻해요. 고온. 온난이든 고온이든 그죠? 따뜻하다. 그 다음에 습하죠. 바다 쪽이니까 가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 시대여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름이랑 겨울에만 특정 고기압이 발달해서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왜 여름이랑 겨울에는 그런 특정한 고기압이 발달할까요? 대표적으로는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 이쪽에다 조그맣게만 해볼까? 이쪽에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해만 하면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여름 한번 그려볼게요. 여름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육지가 있고 오른쪽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여름에 더워. 근데 바다는 비열이 커. 그래서 어디가 온도가 높냐면 막 햇빛 내리쬐면 이 육지가 온도가 높아요. 그죠? 육지가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왜? 육지는 비열이 작고 바다는 비열이 크니까. 비열 차이 때문에. 그치? 여기 뜨거워, 육지가. 그럼 여기서 상승기류, 뜨거운 상승기류.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하강기류. 아, 그래서 이쪽에 저기압, 이쪽에 고기압이 발달해요. 이쪽에, 바다 쪽에.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동풍, 남동 계절풍이 분다. 남동 쪽에서 불어오니까 바람은 from이야 얘들아. from. 바람은 from. 전치사 어디로부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면 큰일 안 되죠. 바람은 from이야. 불어오는 곳을 표현해. 남동 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이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거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다, 또는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했다,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름철이에요. 반대로 겨울철. 겨울철. 겨울에 추워요. 추운데 바다는 비열이 커. 냉각이 잘 안 돼. 어디가 온도가 높냐면 바다가 온도가 높아요. 바다가 비열이 크니까요. 그죠? 여기 온도가 높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뜨거우니까 따뜻하니까 상승해요. 이쪽에서 상승. 그러면 반대쪽 이쪽 육지에서는 차가우니까 하강합니다. 아,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기는 육지 쪽에 고기압, 바다 쪽에 저기압, 이렇게 돼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리죠. 이걸 북서계절풍이라고 합니다. 북서계절풍, 북서풍 분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비열 차이 때문에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봄, 가을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양쯔가 기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오호츠크 기단은 언젠데? 오호츠크 기단은 지금입니다. 지금 5월, 6월, 늦봄, 초여름 이때 오호츠크 기단이 잠깐 발달해요. 이 발달하는 이유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늦봄에 오호츠크 기단이 잠깐 영향을 줍니다. 조금 있다가 암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방금 한 내용은 너무 쉬워서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등장하더라도 당연히 맞추는 내용입니다. 방금 한 내용은요. 그럼 시험에 뭐가 등장하냐? 그 밑에 121쪽 밑에 기단의 변질,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시험에 등장하게 됩니다. 기단의 변질이요. 그래서 원래 기단의 성질을 지금 했는데, 이 기단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단이 이동할 때인데, 기단 이동할 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이따가 잠깐 필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림을 잠깐 보셔야 돼요. 네. 자, 여기 공기 덩어리인 기단이 이동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는데요. 기단의 변질. 공기 덩어리가 성질이 변하는 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서해안 폭설 케이스야. 서해안에 폭설, 눈이 오는 경우입니다. 폭설, 눈이 오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계절이 겨울철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겨울철에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겨울철에 고기압이 어디 발달한다고 했죠?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시베리아. 이 시베리아 기단의 원래 성질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한랭하고 건조합니다. 한랭, 건조.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바람이 어떻게 오냐면 바람이 이렇게 와. 이렇게. 북서풍 불죠. 이때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내려오잖아. 그럼 따뜻해지겠죠. 심지어 바다를 지납니다. 바다는 비열이 커요. 따뜻한 바다예요.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아래쪽이 가열됩니다. 가열. 이게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지나면서, 바다 따뜻해요. 겨울철에 대기보다 따뜻하다는 소리예요. 비열이 크니까 가열돼요. 아래쪽을 막 가열시켜요. 그럼 가벼워지니까 상승합니다. 공기가 뒤섞여요. 대류가 일어나. 이걸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대류. 대류가 활발하면 구름이 두껍게 생깁니다.
이 두꺼운 구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분. 저분이 생겨요. 저분. 두꺼운 구름.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바람 결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눈폭탄이 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실제로 위성 사진이 나와 있죠. 서해안 쪽에 눈구름이 막 있죠. 예쁘게 바람 결 따라서, 그치?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름이 형성되어 있죠. 이게 다 눈구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눈에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 그렇게 비슷한 사진이 나오면 아, 서해안에 눈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오는데 특히 서해 쪽에 많이 와요. 근데 혹시 부산 살다 온 친구 있나요? 부산? 이쪽이 부산인데 부산에는 눈이 안 와. 부산에는 눈이 안 와. 그래서 부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겨울철에 부산 애들은 이제 뭐 인스타 같은데 스토리를 올리는데 입김이 나오면 스토리를 올려요. 우와, 입김 나옴 크크 이렇게. 입김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입김은 겨울철에. 근데 이쪽은 너무 워낙 따뜻하고 눈이 잘 안 와서 입김 나오면 스토리 올리고요. 우리는 눈 와가지고 뭐 차 못 다니고 버스 못 다니면 스토리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서울 쪽에 서울 뭐 분당 이쪽 경기권에서는 북서풍 때문에 이 왼쪽에서는 눈이 많이 온다.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눈이 거의 안 와요. 이 케이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프. 그래서 교재에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두도록 합니다. 그래프. X축이 공기 덩어리의 이동 거리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예요. 그럼 기온이 어떻게 변하냐면 기온 이렇게 변해요. 기온이 살짝 상승하다가 확 상승하죠. 이렇게 기온 상승해요.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따뜻한 바다 지나면서 기온이 확 상승하는 겁니다. 수증기는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 여기 매우 건조했죠? 건조했는데 바다로 진입합니다. 바다로 진입하니까 수증기가 증가합니다. 수증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기온도 상승, 수증기도 상승. 이 그래프 보자마자 서해안 폭설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지나면 이렇게 되면서 저분이 생깁니다. 구름이 두껍게 발달해서 눈 또는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기출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T스타라고 할까요? T스타 시점에 공기 덩어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착했다? 도착했나요? 도착 안 했죠? 이 시점에는 공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바다에 딱 진입한 시점이죠. 가다가 바다에 진입한 시점에 온도 상승, 수증기 상승이니까 여기겠죠. 우리나라 서해안은 이쪽이잖아. 그죠? T스타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착한 게 아니라 T스타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 2번. 높새바람. 높새바람이라는 케이스고 이건 언제 벌어지는 일이냐면 늦봄입니다. 늦봄. 지금이에요. 지금 5월, 6월 이럴 때 6월쯤 5월에서 6월 이때쯤입니다. 늦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늦봄에 어느 고기압이 발달하냐면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발달해요. 외우셔야 돼요. 암기해 주세요. 늦봄에 잠깐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발달해요. 이쪽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차갑고 좀 습합니다. 시원하고 습해요. 그래서 요즘에 낮에는 좀 덥지만 날씨가 꽤 선선합니다. 그죠? 공기가 선선해요.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받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이쪽에 태백산맥이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아. 여기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 그래서 산을 이렇게 넘어옵니다. 산을 넘은 공기는 성질이 어떻게 바뀌냐면 따뜻하고
넘으면 고온 건조해져. 공기가 산을 넘으면 고온 건조해져. 공기가 산을 넘으면 고온 건조해져.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녹색바람입니다. 이 현상이 녹색바람이야. 근데 왜 고온 건조해지냐?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 습한 공기가 바다가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그래서 이 산맥의 오른쪽에서 비가 와요. 비를 쏟아요. 그러니까 건조해져요. 수증기를 소모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중학교 화학 시간에 수증기가, 기체가 구름이 돼요. 구름은 액체죠. 구름은 액체야 얘들아. 대기 중에 물방울이 떠있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은 액체야. 그래서 수증기가 액체가 되면 기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액화열이 나옵니다. 액화열. 이걸 수증기의 잔열, 수문열, 액화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1초 요약하면 구름이 생기면 주변이 따뜻해져. 구름이 생기면 따뜻해져.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구름 생기고 비가 왔으니까 비 뿌렸으니까 건조해지고 구름 생겼으니까 온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산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산을 넘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해집니다. 됐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수증기를 소모했는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지구와 2에서 계산이 나옵니다. 지구와 1에서는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산을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의 날씨가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왼쪽 지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왼쪽 지방, 영서지방이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고개보다 서쪽이다 이 뜻이야. 고개령, 대관령, 한계령 할 때 그 영자입니다. 고개보다 서쪽.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고개보다 동쪽, 영동지방. 이거 일기예보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지에도 나와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됩니다.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 고개보다 서쪽, 이 왼쪽. 여기에는 무슨 피해가 나타나냐면 녹색바람이 심할 때 무슨 피해가 나타나냐면 가뭄 피해가 있어요. 가뭄.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산불 피해도 심해요. 산불 피해. 산불. 가뭄이나 산불.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죠. 왜냐면 건조하니까. 이런 시기에 산불이 많이 나요. 녹색바람 심할 때 특히 11월 달에도 많이 있어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도. 맞아. 6월, 5월, 6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때 산불 피해가 심합니다. 근데 영동지방은 무슨 피해가 있냐면 차갑고 습해요. 그리고 비가 와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얼어 죽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냉해 피해라고 합니다. 냉해 피해. 냉해 피해. 냉해 피해. 그죠? 냉해 피해. 이쪽은 산불, 이쪽은 냉해. 피해 상황을 외우셔야 돼. 이건 좀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일교차를 물어보는데 이건 이제 수능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조금 어려워요. 일교차. 녹색바람이 심할 때 일교차가 어느 쪽에서 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일교차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교차. 하루 중에 나는 차이, 일교차. 1년 중에 나는 차이, 연교차. 그죠? 일교차가 낮 기온 빼기 밤 기온이죠. 그죠? 제일 높은 기온이랑 제일 낮은 기온 뺀 거예요. 보통 낮에 기온이 높고 새벽쯤에 추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교차가 어디가 클까요? 태경이 왔나? 태경 어디가 클까? 크게 외쳐주세요. 네, 영서가 큽니다. 영서 쪽이 일교차가 큽니다.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아요. 맞췄겠죠? 그죠? 이쪽이 일교차가 크고 이쪽이 일교차가 작습니다. 이쪽이 크다, 이쪽이 작다. 왜 일교차가 크냐면 이쪽에 건조하니까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안 생겨. 날씨가 맑으니까. 날씨가 맑으면 낮에는 햇빛이 쫙 들어와. 밤에는 냉각이 쫙 돼.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날씨가 맑으면 일교차가 커. 근데 이쪽, 오른쪽 습한 바람이 산맥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구름 생기고 비 오죠. 그러면 구름이 많으니까 일교차가 작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선선하고요. 햇빛 못 들어오니까. 밤에는 따뜻합니다. 냉각이 잘 안 되니까. 막아주니까. 구름이 이불 덮은 것처럼.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어려워요. 알고 계셔야 돼요. 남해안 해무, 남해안 해무 요 케이스가 있는데 해무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해무, 바다 안개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안개예요. 바다 안개, 해무. 이 현상은 여름철에 벌어집니다. 여름철에 알고 계셔야 돼요. 여름철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여름철. 한번 그려볼게요. 여름철에는 어디에 고기압이 발달하냐면 이 북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발달해요. 여름철에. 그럼 원래 성질이 어떠냐면 뜨겁고 습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습하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요렇게요. 그죠? 이렇게 불 때, 이렇게 불 때 성질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랑 반대예요. 이 1번이랑 반대야. 1번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뜨거워지죠. 근데 얘는 밑에서 올라오잖아. 밑에가 엄청 뜨거웠을 거 아니야. 여기서 올라오잖아. 고위도로. 그러니까 반대로 냉각이 돼요. 냉각. 고위도로 가니까. 1번 케이스랑 반대예요. 냉각돼요. 그럼 아래쪽이 차가워져? 그럼 아래쪽이 무거워져.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나요. 이걸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안정하다. 대류가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름이 두껍게 안 생기고 깔려서 들어옵니다. 깔려서. 이걸 층온이라고 하고 또는 안개가 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안개가 돼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안개가 들어옵니다. 이걸 해무라고 합니다. 해무. 바다 안개.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상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부산 쪽에, 부산 옆에 김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예보가 필요해요. 여기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이 있으면 예보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예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김해에서는 날씨가 되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 쪽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맑다고 하고 놀아도 됩니다. 뭐 눈이 거의 안 오니까요. 근데 여름철이 조금 피곤합니다. 여름철에 이 안개가 들어오는데 이게 깔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레이더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보를 할 때는 사람이 한 명이 여기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 한 3시쯤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바닷가에. 그럼 이제 바다에서 안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딱 들어올 때 전화를 합니다. 안개 들어옵니다.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서 있어요. 사람이. 지금 2023년에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알고 계셔야 하고, 세 가지 케이스를 잠깐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만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놔 주세요. 각각의 케이스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계절 아셔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어디에 고기압 발달하는지, 그리고 노란색은 원래 성질, 주황색은 변형된 내용, 변질된 내용, 키워드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그리고 심화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밑에 옆에 있는 교재 보시면 서해안 쪽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진 보시면 눈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낼 때는 겨울철에는 바람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 방향이.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쪽에 있어서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요. 이렇게. 그럼 서울에는 눈 안 올 수도 있어. 서울에. 근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쪽 밑에까지 확장했어.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서풍 계열로 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눈구름이 쫙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 쪽에도 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눈이 어디에는 오고 어디에는 안 와. 예보하기가 너무 어려워.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눈이 오는 지역도 있고 안 오는 지역도 있어. 근데 오다가 이쪽에는 이제 소백산맥이 있으니까 눈구름이 소백산맥에 막혀서 이쪽에는 눈이 안 와요. 이쪽엔 눈이 잘 안 와. 부산 쪽엔 눈이 잘 안 와. 오른쪽에는 녹새바람이 옵니다. 이쪽이 영서지방, 이쪽이 영동지방, 이게 태백산맥이에요. 이렇게 넘으면 이쪽에만 비를 뿌려요. 이쪽에 비 뿌리고 넘고 나면 고온 건조한 바람. 이쪽에 가뭄피해가 있습니다. 요거는 몇 년 전에 울릉도에서 눈이 왔을 때의 얘기인데요. 보이나? 하루에 162cm, 여러분들 키랑 거의 똑같네요, 그죠? 162cm 눈이 와요. 40년 만에 최고 적설량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울릉도니까 아까 케이스로 미루어 봐서 울릉도는 이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럼 울릉도는 섬이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든 이 효과가 다 있는 거야. 따뜻한 바다를 지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눈이 옵니다. 울릉도에. 이렇게 눈폭탄이 올 때가 있죠. 하루에 162cm. 그러면 다음날 학원 가려고, 학교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시 이제 문을 닫겠죠. 하루 쉬는 거죠. 근데 이제 제설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제설을 안 하면 다음날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 다음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제설을 하셔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울릉도에서 이렇게 눈이 엄청나게 오면 상가 좀 깊은 데 사는 분들은, 외진 데 사는 분들은 이렇게 고립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제인데요. 여기 전선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전선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전선까지. 122쪽입니다. 전선. 122쪽. 중학교 때 나왔던 전선입니다. 전선. 이 전선이 뭔지를 먼저 잠깐 보고 갈 건데, 전선. 여기 땅이 있고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두 공기가 만나요. 그럼 잘 섞이겠죠?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막 섞여서 중간 온도.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끄덕끄덕하면 안 돼.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섞이면 만나면 잘 안 섞이고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대립을 할 때 이렇게 대립해요. 이렇게 서로 안 만나고 대립해. 잘 안 섞여. 성질 다르면 잘 안 섞여. 그러면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전선면. 공기는 만나면 잘 안 섞이는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선이 뭐냐면 이 흰색 지표면 땅이랑 전선면의 교선, 요선을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만나는 그 지표 위에 그 만나는 교점, 교선들, 교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만나? 그럼 그 지표 위에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게 전선이에요. 근데 전선면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차가운 쪽으로. 왜냐면 만났을 때 뜨거운 공기가 가볍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전선면이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요. 여기까지 됐죠. 전선의 종류가 총 4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요거 이제 지울게요.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따라잡는 경우에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따라잡는 경우야. 아니 근데 왜 이쪽이 앞이지? 왜 이쪽이 앞이냐면 우리나라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이에요. 고1 때 배웠죠. 고1 때 평균적으로 편서풍이 불어. 그래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앞이야. 얘들아 이쪽이 앞이야, 그치? 앞을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뭐 보통 우리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쓰잖아요.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그죠? 글자를 이렇게 쓰니까 뭐 고양이 그려봐 하면은 또 이렇게 그려요. 그죠? 여기다가 머리를 두고 그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쓰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려요. 근데 글자를 까고 써요. 까고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나라에서는 또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쪽이 앞이야. 이쪽이 앞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고 찬 공기가 따라잡아. 그럼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이걸 파고들어. 팍 파고들어. 그래서 전선면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급격하게 요렇게 생깁니다. 됐죠? 이렇게. 자, 전선면이 급격하게 형성된다. 이쪽에 어디 갔어요? 급격하게 형성됩니다. 전선면이. 그럼 기존에 가고 있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치켜져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치켜져 올라가요. 그러면 구름이 두껍게 형성돼. 구름이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이걸 저군이라고 해요. 저군. 비가 강하게 오겠죠.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 비가 많이 와요. 소나기, 강한 비, 폭우가 내립니다. 이걸 기상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전선이죠. 지면에서 만나는 이 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뾰족하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한랭전선. 됐죠? 여기 태연이가 서 있다고 합시다. 태연이 이렇게. 태연이가 서 있는데 지금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랭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통과 후에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선의 뒤쪽에서 저군형 소나기가 오게 되죠. 이게 한랭전선입니다. 온난전선 그려보겠습니다. 온난전선. 완전히 반대 케이스. 온난전선. 반대 케이스. 여기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 지우고. 반대 케이스.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공기가 따라잡는 경우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따라잡는 경우입니다. 찬 공기 이렇게 따라잡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가 무겁잖아. 밑에 깔려있다고. 그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파고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해요.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근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하니까 구름이 넓게 생겨요. 넓게. 이걸 층운이라고 하고, 층운, 얇은 구름. 이슬비가 옵니다. 약하게. 이걸 빨간색으로 동글동글 해서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태연이가 있다고 합시다. 태연이가. 그럼 이슬비를 막고 있겠죠? 그리고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온난전선이 딱 통과해요. 딱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날씨가 맑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예요. 전선면은 완만하고요. 통과하면 기온이 상승하고 전선 앞쪽에서 층운형 이슬비가 내릴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인데 표의 마지막을 보세요. 표의 마지막 보시면 전선의 이동 속도가 나옵니다. 이동 속도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할렌 전선이 빠릅니다. 할렌 전선이 빠릅니다. 이 할렌 전선이 빠른 이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워요. 역학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인데, 고교 과정에서는 역학적인 설명은 안 나오고요.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둘 다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야. 보세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대립하고 있고요. 여기도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대립하고 있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야.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현상은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안정한 방향으로 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였냐면 아까 성층권 할 때 했었어. 기억나나? 가장 안정한 상태. 아래쪽에 무거운 게 있고요. 콜드가 있고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제일 안정. 이렇게. 이게 제일 안정한 상태야. 이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 대립. 불안정한 상태. 이게 제일 안정한 상태. 이걸 원하는 건데 쉬는 시간 이후에 하겠지만 얘네 둘이 세트 메뉴입니다. 햄버거랑 콜라예요. 세트야. 동시에 생겨서 이 온난 전선이 앞에 생기고요. 이쪽이 앞이니까 앞에 생기고 할렌 전선이 뒤쪽에 생겨요. 근데 이 친구가 얘를 따라잡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상하세요. 이 차가운 애가 할렌 전선이 쭉 따라잡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앞에 온난 전선이 있었어. 앞에 온난 전선. 뒤에 할렌 전선이 있었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단면 본 거예요. 옆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가 콜드, 여기가 콜드. 그리고 그 사이에 웜이 껴있었는데 이 친구 있죠? 할렌 전선. 얘가 여기까지 따라잡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온난 전선, 할렌 전선 있어서 여기가 콜드, 여기도 콜드. 위쪽에 웜. 이렇게. 아래쪽에 찬 공기가 다 있어. 무거운 거 밑에 깔리고 가벼운 거 위에 있고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콜드가 있죠? 위쪽에 웜이 있죠.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전선을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전선입니다. 폐색 전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죠? 폐색 전선. 여기다 써두세요.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이 전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전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선을 향해서 갑니다. 표기는 이렇게 해요. 표기는. 지면에다가, 만나는 지점에다가 온난 전선이 앞에 있었는데 할렌 전선이 따라잡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같은 방향으로. 이걸 폐색 전선이라고 하고, 참고로 폐색 전선에서도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옵니다. 이렇게요. 회색 전선 주변에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의 의문이 이거야. 할렌 전선이 따라잡긴 했어. 따라잡았을 때 할렌 전선은 온난 전선을 파고들까요? 타고 올라갈까요? 파고들까요? 타고 올라갈까요? 둘 다 가능해요. 할렌 전선이 파고들 수도 있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쪽 온도랑 이쪽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도 콜드고 얘도 콜드죠?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야. 이쪽 콜드, 이쪽 콜드. 둘 다 차갑지만 더 차가운 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더 차가워. 이 왼쪽이 더 차가워? 그럼 얘가 파고들겠죠. 얘보다 무거우니까 파고들겠죠. 그러면 이쪽 케이스가 되네요. 여기가 더 찬 공기죠. 그러면 할렌 전선이 살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온난 전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걸 할렌형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할렌 전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두 개의 콜드 중에 이 온난 전선 쪽 콜드가 더 차갑다면 파고들 수가 없고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왼쪽 케이스가 됩니다. 온난 전선이 살아있고 할렌 전선이 파고들지 못해요. 이렇게 돼요. 이쪽이 더 차가운 공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온난형 폐색이라고 합니다. 온난 전선 살아있으니까요. 둘 다 표기는 똑같고요. 하는 역할도 똑같습니다. 안정한 상태예요. 비도 오고요. 큰 차이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폐색 전선. 가장 안정한 전선을 확인한 겁니다. 이 폐색 전선을 만들게 돼요. 나중에 온대 저기압이 폐색 전선을 만들려고 형성이 된 거다. 마지막 정체 전선입니다. 정체 전선. 정체 전선.
이쪽에다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정체전선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전선이야. 특정 지역에 머무릅니다. 지금 1, 2, 3번 이 세 개의 전선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편서풍을 타고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까지 배운 전선인데 편서풍 타고 움직이는데 얘는 잘 안 움직여. 어떻게 만나면 안 움직이냐면 이렇게 만나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랑 찬 공기랑 이렇게 만나야 돼.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하고 뜨거운 공기 올라가려고 해야 돼. 이렇게 만나면 잘 안 움직여. 그럼 전선이 생기지? 이렇게 전선이 생겨서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기해요. 이렇게. 그리고 전선면이 어떻게 기우냐면 보셔야 돼. 봐봐.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라 콜드 쪽으로, 차가운 공기 쪽으로 기울어요. 전선면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 잘 그린다, 그치? 이쪽으로, 콜드 쪽으로.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타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됐나요? 그림이 잘 보이나? 좋아요.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콜드 쪽으로. 그럼 퀴즈. 태경이가 맞춰주겠지? 태경이. 여기는 비가 올까요? 이쪽에? 이 지점은 비가 올까요? 비가 안 옵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여기 비 안 와. 여기는 비가 올까요? 여기는 비가 와요. 여기는. 전선보다 위쪽은 비가 와.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부터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해요. 위쪽으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죠.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그래서 공기의 상승이 이 위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선보다 북쪽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가 안 오고 여기서 비가 와요. 됐죠? 전선보다 북쪽에서 비가 와요. 이게 정체전선이고요. 특정 지역에 머무르면서 비가 오랫동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장마전선입니다. 장마전선. 그래서 장마전선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장마전선. 장마전선에서는 이 두 가지 공기가 만나야 되는데 이 두 공기가 각각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찬 공기가 오호츠크의 기단이야. 오호츠크의 기단이 찬 공기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어. 오호츠크의 기단은 주로 어느 계절에 영향을 미치냐면 봄, 늦봄, 6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 8월. 얘가 6월, 얘가 8월. 그러면 그 중간인 7월에는 두 기단이 동시에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에. 그럼 얘도 발달. 그럼 우리나라에 얘도 오고 얘도 와. 그러면 전선이 생겨서 비가 와. 그게 초여름이죠. 초여름, 장마철, 7월. 6월 말에서 7월, 그죠? 두 개가 동시에 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지면 살짝 내려오겠죠? 북태평양 기단이 세지면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계속 뿌립니다. 이게 장마입니다. 결국에 누가 이길까요? 북태평양 기단. 얘가 이기고 올라가면 한여름이 오는 거죠. 북태평양 기단이 들어오면서. 그죠? 장마 끝나고 엄청 더워진다. 퀴즈. 지금 이 그림에서 제주도에는 비가 올까요? 제주도에 비가 안 오겠죠. 제주도에는 비가 안 옵니다. 왜냐면 전선보다 북쪽에서 비가 오니까. 서울에는 비가 올까요?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겠죠. 그죠? 전선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위성사진이 나오는데 위성사진 장마전선이 오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겨요.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겨요. 이때 전선이 어디 있냐면요. 전선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밑에 여기 있어야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보다 북쪽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표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따뜻한 공기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그림 보시면 교재 그림 잠깐 볼까요? 교재 그림. 지금 이 교재 칠판에 있는 이미지는 색깔을 반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 여기가 구름이죠? 흰색으로 구름돼 있죠? 이렇게 구름대. 이렇게 돼 있죠? 구름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겨요. 그럼 전선은 P에 있어요? Q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Q 쪽에 있다고 해야 돼요. Q 쪽에. 그죠? 이쪽에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찬 바람, 뜨거운 바람 여기서 만나서 뜨거운 바람이 상승해서 구름이 이쪽으로 생기는 거야. A에 있는 공기는 뭐예요? 오후층입니다. 차갑고 습해요. B에 있는 공기는 뭐예요? 북태평양입니다. 뜨겁고 습해요. 두 개가 만나면 비를 뿌립니다. 여기까지가 장마전선이었습니다. 장마전선. 그래서 대표적인 전선 4개를 했습니다. 4개. 여기까지가 온대 저기압을 배우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내용은 온대 저기압인데 온대 저기압은 잠깐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8시 5분부터 이 전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실 친구들 필기하시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